도파민 중독이다, 쇼폼 중독이다, 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구마 없이 사이다만 원한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 최근에 어디선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도파민 중독과 알게 모르게 도파민에 최적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속 이야기들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틱톡 릴스 쇼츠만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고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도 바뀌었죠. 서론, 본론, 결론이라면 서론이 축소되고 결론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면 위기와 절정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매체와 각각의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이 전부 그렇게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접했던 매체들을 떠올려보면 요즘엔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음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방영 시간을 기다리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아빠 손잡고 비디오 대여점에 가야만 한 편씩 볼 수 있던 영화들은 이제 OTT 서비스를 통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영화 중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보고 끄고 이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좀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도중에 그만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적습니다. 바빠지는 현대사회에서 나의 쉬는 시간은 무척이나 귀중하고 그 귀중한 시간을 영화에 쓴다면 정말 재밌는 걸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 이용자들은 100분이 넘어가는 내용 속에서 나온 3분 안팎의 내용을 보고 흥미를 돋우는 것들만 골라서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합니다. 언제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영화 리뷰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통해 핵심 장면과 내용만을 즐기고 마치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보상을 얻는 거죠. 그리고 리뷰 영상이 정말 재밌었다면 나중에 그 영화를 제대로 보겠다고 결정하는 것만으로 두뇌가 추가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그 영화를 보든 안 보든 말이죠. 그렇다면 보던 영화를 도중에 끄는 행위, 미리 보기만 찾는 행위, 요약된 리뷰 영상만 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두뇌에 해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뇌는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고 우리는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 다르며 각자 선호하는 보상이 또 다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영화 리뷰 영상을 보거나 나중에 보고 싶은 영화들을 OTT 플랫폼에서 탐색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은 영화를 잘못 소비하고 있다, 당신의 두뇌가 망가지고 있다, 당신은 도파민 중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개인의 선호와 환경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당신은 분명히 두뇌 건강에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선 개인에게 나타난 부정적인 변화를 봐야 합니다. 건강한 쾌락과 해로운 쾌락을 구분하기 위해선 반복적, 습관적, 의존적, 중독적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병명과 증상은 아직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건 실제로 정의된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약물처럼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직접 분비되는 것이고 우리 뇌에서 직접 분비된 물질인 도파민에 우리가 중독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도파민 수용기는 도파민이라는 수용체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뭘까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존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중독이 심해지면, 다시 말해 수용기에 문제가 생기면 역치가 높아집니다. 역치란 물리학적 의미와 생물학적 의미가 있는데 생물학적 의미에서 역치란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독성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에 문제가 생겨 역치가 높아지면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정도가 더 커져서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 수용체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질, 다른 수용체, 다른 자극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집니다. 도파민 중독에 대해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적당히 즐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즐기는 것 자체가 해롭다고 보기엔 어렵다. 하지만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때는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도파민 중독은 보상회로의 손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집중력, 문해력, 인내력, 인지력 저하 등을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사회적 현상과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죠. 따라서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병명이 아니며 원인, 원리, 증상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는 점, 최대한 뇌과학적으로 접근하겠지만 학계에서 정한 게 아니라 몇몇 전문가와 대중들이 만든 개념이라는 점, 도파민 중독이 아직은 실험과 증명 단계보다 관찰 단계에서 이론과 개념이 형성되어가는 도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론이 좀 긴 것 같지 않나요?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영상 주제랑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헷갈리진 않으신가요? 수용기가 뭔지, 수용체가 뭔지, 역치가 뭔지, 역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도중에 이탈하거나 영상을 건너뛰기 해버릴까봐 항상 조마조마 설명이 쉬워지면 내용이 길어지고 내용이 짧아지면 설명이 어려워지는데 이번 영상은 평소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뇌의 입장에서 많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란 우리의 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이란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처럼 동작하는 뇌라고 여기시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상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영역 중에는 복측 선조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부위가 아니라 역할로 설명했을 땐 보상 중추라고도 합니다. 복측 선조체가 보상
중추로서 활성화되면 보상회로라는 기전이 작동하여 도파민 활성도를 높입니다. 도파민은 신경전달 물질로서 도파민 수용기에 붙게 되고 이때 우리는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보상을 얻기 위한 일들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쾌락, 행복, 성취, 만족 같은 것을 나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보상입니다. 노동은 싫습니다. 하지만 노동을 하면 돈이 생깁니다. 그렇게 돈을 번 순간, 돈을 소비한 순간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덕분에 다시 노동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도파민이 나올 테니까요. 공부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뭔가는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과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높아진 점수에 대한 성취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오늘의 진도를 다 끝냈다는 것에 대한 해방감, 만족감일 수도 있습니다. 긴 문장을 읽는 건 집중력을 요구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뇌에 부하를 줍니다. 생물로서 생존에 불필요한 에너지는 아껴야 좋은 건데 말이죠. 하지만 긴 문장을 읽는 도중에는 인지력,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문해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고 도파민은 인지력, 집중력, 기억력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긴 문장을 읽는 상황에 적응하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 긴 문장을 읽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파민이 쉽게 나와서 문해력에 도움을 주고 뇌가 받는 부하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화되겠죠. 반대로 긴 문장을 읽는데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반대의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을 견디기 위해선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도중과 끝에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고 우리는 보상을 얻기 위해 결과들을 쌓고 쌓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메커니즘은 진화의 결과지만 개개인에 따라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같고 모두가 형식은 비슷하다는 점에서 하드웨어, 마치 기판에 새겨진 회로 같습니다. 보상 회로에서 쾌락, 행복, 성취, 만족감 등을 전달하고 인지력, 집중력, 기억력 향상을 돕는 걸 전부 도파민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의 물질만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보상 회로와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 매 순간 거의 모든 상황과 다양한 반응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물질입니다. 그런데 꼭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보상,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쉬어도 보상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보상이고 재밌는 걸 봐도 보상이고 카페인, 니코틴처럼 화학구조가 신경 전달 물질과 비슷한 걸 취해도 보상이고 폭력, 유혈, 전쟁, 포르노, 놀이기구처럼 자극적인 거, 이쁜 거, 멋진 거, 귀여운 거 전부 보상이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그러한 보상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도파민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크게 분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쇼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노력, 계속 화면을 바꿔서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노력, 원하는 영상이 맞는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는 노력, 그 노력들이 우리에겐 스트레스이며 고통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다른 노력들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고통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통받던 도중에 원하는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 보상을 즉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은 길어봤자 1분 내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영상을 찾아야 또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고 시간 감각이 무뎌집니다. 또한 원하는 영상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길어봤자 1분입니다. 하나의 영상, 하나의 정보 덩어리에 대해서 1분보다 용량이 큰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1초 안에 바로 파악하는 편이 더 고통이 적겠죠. 단 몇 초의 영상, 짧은 문장이나 몇 개의 단어만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어림짐작하고 내가 원하는 영상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여 넘기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음 보상까지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정보 없이, 글자 없이, 이해 없이, 언어 없이 그냥 소화할 수 있는 이유식 같은 영상이면서도 심장박동보다 빠른 박자의 음악까지 깔려있다면 흥분을 더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고강도의 반복적인 자극을 받다가 역치가 너무 높아져서 자극과 보상의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 쇼폼 시청을 중단하게 됩니다. 아니면 외부의 자극이 쇼폼의 자극을 넘어서야 하죠. 그렇게 끝나면 다행입니다. 마치 설탕, 카페인, 캡사이신, 탄산처럼 간단하게 보상을 얻고 삶의 소소한 원동력을 얻을 목적으로만 적당하게 즐기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쇼폼을 통해 적은 노력으로 보상을 즉시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습니다. 다시금 쇼폼을 보게 됩니다. 자기 전에도 보고, 자고 일어나서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기면 또 보고. 사실 이 정도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확언하기엔 어렵습니다. 일상에 지장이 생겨야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시도 때도 없이 보는데 일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안 보고 있으면 담배처럼 자꾸 생각난다. 쇼폼을 볼 때와 장소가 아닌데 너무 보고 싶어서 참기가 힘들다. 집중해야 하는 다른 일이 있지만 어차피 쇼폼은 짧으니까 진짜 잠깐만 봐야겠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쇼폼의 간단한 보상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죠. 역치가 높아진 탓에 쇼폼이 아닌 것에 대한 자극, 보상을 얻는 것이 남들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쇼폼과 반대되는 구조일수록 보상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1분의 10배인 무려 10분짜리 영상이면 웬만한 것들은 지루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의 10배인 100분짜리 영화라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마치 뭔가 마려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라면
거랑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자극의 정도와 빈도가 적으면 인내하기가 힘든 거죠. 게다가 집중력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도파민은 인지력, 기억력, 집중력에도 관여하는데 긴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도파민이 안 나오면 집중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내용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 와중에 보상의 정도와 빈도까지 적으니까 그저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쇼폼과 반대되는 구조에서 보상을 얻는 것이 남들보다 불리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쇼폼과 반대되는 구조로 영화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건 학교 수업, 강의, 공부, 책, 게임, 웹툰, 근무 중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쇼폼과 반대되는 구조에서 도파민이 남들보다 적게 나오면 일상 그리고 평생에 걸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과 행복의 가지수가 적어질 겁니다. 매체의 길이뿐만 아니라 글자의 숫자도 문제가 됩니다. 글자가 없거나 있어봤자 몇 글자, 몇 문장, 이어봤자 1분 이하인 쇼폼에 비해서 누군가 올린 댓글 몇 줄, 게시글 한 페이지, 책 한 권은 글자 수가 자낙무도합니다. 읽으면서 내가 어디쯤 읽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앞에서 했던 몇 마디들을 기억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긴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해석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야 합니다. 플레인 같은 정보가 주류인 쇼폼에 비하면 복잡하고 긴 정보가 부하를 주고 그게 고통이 되는데, 그렇다고 쇼폼만큼 보상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해석하는 고통을 빨리 넘기려고 전체 정보를 어림짐작해버리거나 각각의 문장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조합하지 못해서 같은 문장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종 어딘가의 댓글창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아포칼립스죠. 특히 유튜브든 어디든 간에 플레인한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곳이라면 이런 댓글을 다는 소비자의 비율도 커집니다. 물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쇼폼만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쇼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오늘날입니다. 성인이 쇼폼을 반복적으로 봐도 중독될 위험성이 있는데, 집중력과 자제력이 형성되는 도중인 성장기 아이들이 쇼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론 아이한테 담배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쇼폼은 매체입니다. 우리에게 정보와 즐길거리를 전달하는 도구죠. 도구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건강하게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상의 빈도를 간단히 높여줌으로써 우리 삶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늘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쇼폼은 개인이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쇼폼 같은 매체 말고 매체 안의 내용은 어떨까요? 매체 안의 내용, 컨텐츠, 이야기는 소비되어야만 가치가 있고, 생산자들은 소비가 잘 되는 내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장에 있는 한 명의 소비자가 사과를 원하고 9명의 소비자가 포도를 원한다면 과일 장수들은 사과보다 포도를 많이 팔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포도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질 테니까 포도를 더 연구하고 더 개량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최적화하여 포도 수요가 급증한 시장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할 겁니다. 슬슬 몇몇 분들은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어떤 만화든 유튜브 영상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이야기가 들어간 콘텐츠들은 다 떠올려 봅시다. 인기가 많았던 것, 유행했던 것, 성공했던 것, 10년, 20년 전의 것들과 지금의 것들을 비교해보면 양상이 매우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특징, 기능, 소재, 구성이 고통을 최소화하고 보상의 빈도와 정도를 최대화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나쁘다고 하기엔 뭐하고 마냥 좋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서 저는 고통과 보상이 최적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온갖 매체들의 안에 있는 내용은 최적화로 인해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동쪽 시장에 갈지 서쪽 시장에 갈지는 내 자유인데, 어느 시장에 가든지 가판대에 포도만 깔려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과의 가지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나는 정교하게 개량된 품종인 꿀사과, 독사과, 황금사과, 외계사과를 골라서 먹고 싶은데 이제는 그냥 사과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장수한테 왜 사과는 가지수가 적냐고 따져봤더니 과일 장수가 말합니다. 요즘엔 사과만 팔면 손님들이 잘 안 와요. 과거에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죠.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뒤통수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었더니 다들 불같이 화를 내더라. 와, 역시 게임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구나. 게다가 범죄자의 과반수 이상이 게임을 했던 경험이 있구나. 이런 논리로 마녀사냥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대다수 게임의 구조를 파헤쳐보면 중독성, 그거 하나는 공통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죠. 미디어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노출되는 법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게임은 보상 회로를 체계적으로 자극합니다. 나의 능동적인 선택과 노력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 선택과 노력을 하게 되고, 보상을 얻는 과정에서 쌓인 결과물들이 더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은 소비자들을 더 능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보상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가 큰 만큼 보상도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결핍 이후의 충족, 고통 이후의 완화, 노력 이후의 성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보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따르는 게임에서 고통이 최소화되고 보상이 최대화된다면 어떨까요? 몬스터를 10번 사냥하는 노력을 해야 레벨업이라는 보상이 따라오는데, 그냥 몬스터를 한 번만 잡아도 레벨업 시켜주는 게임, 어려운 퀘스트를 완료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현금을 써서 그 아이템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가 집중해서 조작해야 싸울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손 놓고 자동으로 캐릭터
캐릭터가 싸우게 만드는 게임은 어떤가요? 우리는 게임 속 캐릭터나 세력에 나 자신을 투영하여 대리만족을 합니다. 나의 캐릭터나 세력이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강하고 부유해지고 권력을 잡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어 보상을 얻기 위해 스스로 플레이라는 고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통을 줄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늘린 게임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죠. 즐길 거리가 풍족해지고 편리해진 현대사회에서 노력, 집중, 인내를 줄이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 시장도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고통과 보상이 최적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게임은 최적화의 압박으로부터 나름 자유로운 편입니다. 게임은 고통이 메인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노력, 집중, 인내를 요구하는 플레이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죠. 그리고 고통을 받는 중에도 도파민은 나옵니다. 맵다는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것으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집중력을 발휘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게임은 결과보다 플레이, 고통과 보상이 공존하는 과정에 집중된 컨텐츠이고 게임 소비자들은 고통 없이 그저 보상만 얻는 것보다 고통 자체가 보상이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은요. 게임과 달리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웹툰, 웹소설 등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고통과 보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보상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에서 고통과 보상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고구마와 사이다. 고구마를 먹으면 목이 막히고 목이 막힐 때 사이다를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고통과 보상을 고구마와 사이다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러닝타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감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몰입감을 높이는 거죠. 몰입감이 높아지면 이야기 속 인물에게 공감하면서 이야기 속 인물이 괴로우면 함께 괴롭고 인물이 보상을 얻으면 함께 보상을 얻습니다. 대리만족이죠. 어떤 인물이 악인을 처단하면 통쾌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악인이 악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쁜 짓을 할 때는 고구마가 되고 그 악인이 처단되었을 때는 사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플롯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 당장에 우리가 대리만족하고 싶은 주제로 만들었을 때 대중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가해자, 흉악범, 부패한 권력자, 사악한 부자들을 징벌하는 내용, 현실에서보다 극적인 방법과 빠른 속도로 권력, 힘, 사랑, 돈을 거머쥐는 내용, 이런 것들이죠. 소비자의 구매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배우를 쓰고 주인공은 갈등과 대립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존재이며 갈등과 대립이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주제이고 복잡하게 꼬인 이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단방향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도입부터 확실하게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 인물의 목표 달성과 성취가 누구에게나 대리만족을 주기 유리한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많은 관객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들도 리스크를 줄이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고통을 줄이고 보상을 쉽게 주기 위해 시대가 흐를수록 최적화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전개냐, 또 이런 소재냐, 새로운 시도나 메시지는 없냐, 극장 영화가 다 획일화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보다는 쉽고 재밌는 걸 추구하며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구조적으로 최적화의 압박이 게임보다 강하게 들어가는 편인데 앞으로 영화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최적화될지, 최적화된다면 어디까지 최적화될지는 소비자의 수요를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경우엔 고통과 보상에 대한 최적화가 영화보다 먼저 시도되었습니다. 전체 서사를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각 회차의 러닝타임이 짧고 회차 사이에 소비자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보상이 되는 자극의 빈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1화에서 10의 자극을 줬는데 스토리 전개 때문에 2화에서 0의 자극을 주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겠죠. 영화의 경우엔 러닝타임이 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통과 보상을 분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회차에 자극, 기대감이 있어야만 소비자가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각각의 회차를 짧은 영화처럼 구성하는 노하우, 그리고 그런 전개가 말이 되도록 하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드라마는 영화보다 더 강하게 최적화되어야 대중성과 수익성을 얻기 쉬워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드라마가 영화보다 먼저 더 많이 최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적화의 압박을 덜 받고 있는 요즘 게임, 최적화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요즘 영화, 일찍이 최적화의 압박을 받고 있던 드라마, 이렇게 최적화가 약하게 들어간 것부터 강하게 들어간 순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드라마보다 도파민에 더 최적화된 건 뭘까요? 바로 만화입니다. 정확히는 만화에서 파생된 웹툰입니다. 일단 만화는 각 회차에 들어가는 자극의 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드라마와 공유합니다. 글로 된 소설보다는 상대적으로 플레인하지만 드라마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화의 최적화 정도는 소설과 드라마의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이 쉬워지고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전통적인 만화 시장이 대부분 웹툰으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잘 팔린 만화책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잘 팔린 웹툰이 오프라인으로 만화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생산 우선순위가 시대에 맞춰 굉장히 빠르게 역전되었습니다. 웹툰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있는 만화책으로 만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보장된 성공한 웹툰만이 만화책으로 나오는 것이죠. 만화는 소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정보량이 큰 매체입니다. 길게 집중해야 하고 드라마처럼 전체 회차가 하나의 커다란 서사를 이루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만화인 웹툰은 진득하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잠깐 즐길 수 있는 가벼운 보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웹툰은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한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기기에
AI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피곤하거나 바빠서 투입하고 싶어하는 시간 또한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웹툰은 느린 전개, 복잡한 스토리, 어려운 문장, 단어, 설명, 긴 빌드업이 유리한 플랫폼은 아닙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와 드라마처럼 각 회차마다 보상을 주는 플롯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차에서 보상을 줬다간 자칫 소비자들의 역치를 높여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식 전개가 아니라면 전체 회차가 하나의 커다란 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사를 쌓아감과 동시에 모든 회차에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전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보상을 주려고 전개하다가 전체 서사의 개연성을 부숴버리면 소비자들이 초반 사이다에 열광하다가도 나중에 지루함을 느껴 이탈하거나 심하면 비판, 비난까지 하게 되겠죠. 웹툰은 타겟층과 매체의 특성에 의해 최적화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중후반에 가서 개연성이 붕괴된 작품, 반복적인 전개로 용두사미가 된 작품, 간단한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댓글들, 고구마에 대한 불만과 사이다에 대한 만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댓글들,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툰은 그렇게 최적화되는 추세이고 웹소설은 어떨까요? 예전부터 웹소설을 보셨던 분이라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장 제목만 봐도 최적화되어 있죠. 제목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을 리그 오브 레전드, 이렇게 은유적, 함축적으로 짓는 시대는 갔습니다. 시즌 1로 회귀한 챌린저, 골드 수급의 신, 재벌 협곡, 내 CS는 자동사냥이다, 골드발로 압살, 이런 식으로 웬만해선 대리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예상할 수 있는 제목을 지어야 하는 거죠. 제목이 눈에 띄고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클릭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한 명이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시식이라도 해볼 테니까요. 웹소설은 최적화의 압박을 매우 강하게 받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플롯, 소재, 스토리는 웹툰과 닮은 꼴이 많습니다. 그런데 웹소설은 결국 글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자극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선 다른 매체들에 비해 불리합니다. 글자만으로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글자만으로 각 회차마다 기대감과 대리만족을 줘야 하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공감하기 쉽고 더 소화하기 쉬운 고구마와 더 직관적인 사이다가 권장됩니다. 특히 웹소설은 고구마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감이 훨씬 큰데요. 웹툰보다는 소비자의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댓글에서 티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표로 알 수 있죠. 웹툰은 시각적인 자극이라도 있지만 웹소설은 오로지 글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내용을 해석하여 머릿속에서 장면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서 고구마의 피로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고구마 같은 장면이라고 해서 고구마가 아닙니다. 어려운 스토리도 고구마가 될 수 있고, 너무 긴 설명도 고구마가 될 수 있고, 자극이 너무 적어서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들도 고구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빙의, 환생, 상태창, 퀘스트, 레벨업, 재벌, 무자비한 빌런 같은 주인공, 먼치킨 등 최적화에 유리한 소재들이 거의 필수로 사용됩니다. 그중 일부는 일본에서 넘어왔고 일부는 국내에서 최적화된 것이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국내 웹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도파민에 최적화된 소재들이 웹소설에서 먼저 실험되고 증명된 뒤 비슷한 구조인 웹툰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드라마 역시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웹소설 한 매체에서만 쓰이는 소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회귀, 빙의, 환생은 소비자가 자신을 투영할 주인공에게 무려 미래를 알고 있다는 압도적인 이점, 그리고 선택에 대한 대리만족을 제공해줍니다. 상태창, 퀘스트, 레벨업 같은 것들은 적은 글자 수로 직관적인 정보와 보상을 전달하고 전개에 필요한 다음 목표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재벌, 코인, 주식, 부동산, 로또 같은 돈과 관련된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대리만족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부유함을 성취하는 과정에 고통은 적고 보상은 극적이어야 하죠. 대리만족 장면이 나오기 전에 소비자가 이탈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일구고 성실하게 부를 축적하고 자동화하고 현실 고증을 다 지키면서 재벌이 되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웹소설이 아니라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쓴 자서전 같은 걸 보지 않을까요? 무자비한 빌런 같은 주인공은 기존의 선한 주인공들이 선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자극적인 보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 심리 해소와 보상을 제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만 빌런이고 피카레스크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인공은 절대악이 아니라 중립선, 권선징악이 아니라 권선이 빠진 징악, 진짜 피카레스크, 절대악의 주인공이라면 상대도 절대악으로 만들어서 주인공의 사악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만족의 끝판왕인 먼치킨은 소비자 자신이 먼치킨이 된 느낌을 줍니다. 시작부터 먼치킨이면 시작부터 보상을 줄 수 있고, 시작부터 주어지는 보상은 연재 초기에 소비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회차가 조금 쌓이면 새롭게 유입된 소비자가 초기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혼자서만 조회수를 몇 개씩 올려줍니다. 그러면 연재 초기에 좋은 지표가 생기고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조회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상단에 노출되기만 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하여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소재와 요인들이 시기마다 유행하고 고도화, 표준화, 최적화되어 이야기의 장치로서 무대의 뒤쪽에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거는 먼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의 문해력과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은커녕 영화조차 끝까지 보질 못한다. 요즘 댓글들이 이상하다. 다들 참을성이 없고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요즘 작품들은 죄다 도파민 범벅이다. 우리 사회가 도파민에 중독되고 있다. 이런 걱정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소비자들이 최적화를 원해왔고,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소비자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바빠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뭔가를 감상하거나 몽상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적어졌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생겨났고, 즐길 거리의 선택폭도 넓어졌죠. 편리한 방법으로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적화된 게 해로우니까 소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것도 저것도 발암물질이니까 풀만 뜯고 살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우리는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어야 하고 콜라와 커피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최적화된 보상들을 여러 쉬운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는 법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선 언제나 새로운 능력을 습득해야 하니까요. 예전과 달리 인터넷 접근이 쉬워지게 되면서 네티켓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해진 것처럼, 예전과 달리 정보가 범람하게 되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해진 것처럼, 예전과 달리 보상이 범람하게 된 오늘날 보상을 건강하게 즐기는 능력도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자신의 두뇌 건강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